OECD 평균보다 한 달 이상 더 일하고 있습니다.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시간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주 4일제, 주 4.5일제가 화두로 떠올랐죠. 양당이 관련 공약을 내놓으면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의 생산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시간 유연화, 자율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서 근로시간 개편 논의의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근로시간과 임금제도 개선 방안 등 노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시민연구소의 김종진 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유기업원의 정책실장 고광용 박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고 토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온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이번 주엔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화두로 떠오른 주 4일제와 주 4.5일제의 뉴스 정보량 추이입니다. 두 키워드 모두 4월 14일 뉴스 정보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이 주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기사가 급증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 중인 주 4일제에 대한 기사도 함께 증가하며 근로시간 개편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당이 추진하는 주 4일제와 주 4.5일제, 얼핏 보면 비슷한 정책 같은데요. 방향과 내용은 다릅니다. 연관어 통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 4일제는 단축, 월급, 대기업 등이 함께 언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 4일제는 월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시간만 줄이자는 겁니다. 현재 40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36시간, 32시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는 제안인데요.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는 도입이 가능하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서비스업 등에서는 인력과 여건상 도입이 어려워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 4.5일제의 연관 키워드로는 유연근무제, 업종, 워라밸 등이 언급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주 4.5일제는 유연근무제가 골자입니다. 총 근로시간은 그대로 둔 채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엔 오전만 일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업종과 직무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동계는 겉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지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장시간 노동을 방치, 조장하는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 4일제와 주 4.5일제를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에서도 지금 양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자세히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선 앞두고 좀 쟁점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 주제는 오래된 주제예요.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근로시간 줄이자고 해왔고 또 오래전부터 기업계에서는 특정 연구직이나 이런 데서는 52시간 말고 장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주장이 계속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 주제에 대한 네 분의 기본 입장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하나하나 쟁점을 가지고 토론해 볼게요. 이주희 교수의 기본 입장은요? 예, 노동시간은 우리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긴 정책 이후에 20세기 초에 급진적으로 줄어들었고요. 근데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표준 노동 시간의 의미가 크게 퇴색하고 노동 시간이 일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장시간 노동을 너무 당연시 해왔는데 장시간 노동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합니다. 노동 생산성도 하락할 수 있고 노동자의 인적 자원 투자도 방해하고 그리고 양육이나 정치 참여나 자원봉사나 생애 주기별로 재교육할 수 있는 등 이런 생산적인 다른 활동도 제약하고 또 여가 활동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물론 가처분 소득은 늘어나겠지만 쓸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삶의 질 하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비 침체로 경기 침체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불가피하게 다른 노동자의 단시간 노동과 실업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충성도에 대한 시그널로서의 장시간 노동은 성별 임금 격차도 악화하고 저출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 임금과 생산성이라는 협소한 관점을 넘어서 정치 경제적으로 또 사회 정치적으로 굉장히 폭넓게 조망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윤 교수님의 기본 입장은? 예,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유럽의 경우에도 점진적이고 협의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이제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런 진행들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현실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생산성 향상이 반드시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유럽 같은 경우도 노동시장을 줄이면서 그 동시에서 기술 혁신이라든지 노동 생산성 향상에 대한 부분 같이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생산성 증가 없이 노동 시간의 단축은 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노사정 대화와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유럽의 노동시장 같은 단축 같은 경우도 노조와 사용자가 지속적인 합의와 협의 그리고 정부의 지원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 그래서 임금에 대한 동결에 대한 수용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합의가 같이 이루어질 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김종진 소장도 기본 입장.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 안전을 핵심으로 두고 있고 국제노동기구나 유럽연합 OECD에서도 수십 년째 지향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 근로시간 개편 논의는 국제적 흐름에 조응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다만 노사정이 어떻게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 것이냐 우리가 이걸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고광용 실장도. 예. 저는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주 4일제, 주 4.5일제 모두 인기영합적 지금 대선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동 생산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일수 단축 논의만 하는 거는 사실상 노사관계에 있어서 협의를 이끌어내기는 참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게 두 가지에서 제가 반대하는 측면인데요. 노동시장 간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획일적으로 2, 3차 노동시장에 해당되는 영역까지 주 4일제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상당한 시기상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즉 이틀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 형태별 조사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1차와 2, 3차 노동시간의 노동소득과 그다음에 근로시간이 이제 벌어진 걸로 나오거든요. 정규직이나 1차 노동시간의 소득이 더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2, 3차 노동 비해서 근로시간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직종별, 업종별로도 다 달라서 연구직이나 이쪽은 사실 더 많은 연구도 할 수 있고 사실 근로일수나 이런 것들이 좀 유연하게 쓸 수 있지만 생산 직종이나 다양한 직종별로 보면은 이 주 4일제나 4.5일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도 꽤 많다.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무리하게 정책적으로 국가가 획일적으로 근로일수나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 분의 기본 입장 들어봤는데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한 거에 대한 반론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가 노동 생산성 부분이고 대기업, 중소기업 또 비정규직 이런 등등의 이중구조, 삼중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또 업종별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요거 하나하나 좀 논의해 볼까요? 네, 자연스럽게 이 교수님 답변해 보시죠.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우리 노동 시장이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 노동 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또 더 심화된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양극화가 노동 시간의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OECD 평균을 130시간 이상 상회하고 있는데요. 이게 21세기의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나누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 이미 오래전에 주당 35시간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법정 노동시간은 40시간으로 남아있지만 그 나라에는 단체 교섭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굉장히 줄였기 때문에 보통 주당 30시간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겠다고 하면서 이들 나라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생산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아서 노동시간 단축을 못하겠다는 논리는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성 자체가 노동시간을 줄일 때 노동자도 예를 들어서 그 피로도도 줄어들고 결근율도 줄어들고 조금 더 집중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요. 사용자도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뭔가 기술 혁신을 해야겠다, 기계화를 더 해야겠다, 자동화를 더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논리는 예를 들어서 생산성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못 줄인다. 이거는 영원히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국가로 남아있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것이다. 예. 자, 누가 반론해 보시죠.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산성에 대한 저희가 인당 생산성을 노동 생산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기업의 생산성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인당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조금 집착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분자와 분모를 고려했을 때 실제 노동 시간을 줄이게 되면 인당 생산성은 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기업의 생산성에 대해서 저는 논쟁을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게 충분히 여건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근로시간을 지금도 줄여야 됩니다. 1874시간이면요.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시간이고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는 1500시간 이하입니다. 예. 1300시간대예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은 여건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실제 줄일 수 있어야 되지만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뭐 법정 근로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여가 시간을 확보하고 뭐 자기 개발 확보하고 다 이런 건 좋죠.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 누릴 수 있는 것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렇지만 금융기관의 일부가 될 것이고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이 줄면서 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지원해 줄 수 있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할 수 있어요.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겠고요. 세제 지원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지원책이 모든 기업들이 다 돌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취업시장도 지금 양극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소기업도 좋은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대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먼저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부터 주 4일제를 하고 4.5일제를 실시하고 그럼 중소기업도 나중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저희가 5일제 할 때 예. 그런 논리였지만 저도 직장생활을 했을 때였는데 과연 그렇게 지금 했을 때 이 양극화에 대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법정 노동 시간을 줄이는 거에 너무 집착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정 노동 시간을 기업 규모별로 줄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먼저 줄여버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비용을 또 하청 등을 통해서 중소업체로 또 넘길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을 기정사실화하고 왜냐하면 우리도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니까 단체 교섭 등을 활용해서 기업 규모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산별로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당연히 고려할 수 있고요. 중소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 중요한 이슈를 우리가 그러면 모든 중소업체한테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만두겠다. 이거는 저는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예. 단계적으로 아직 여건이 안 하겠다는 된다. 것이죠. 예. 김 소장. 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보면 이제 법정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실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실노동 시간을 단축하자는 건 너무나 장시간이니까 이걸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기준은 유럽연합 기준은 일주일에 최대 48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53조에는 이제
52시간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ILO 국제노동 기준이나 유럽연합 수준으로 48시간으로 내려야 과로 장시간을 이제 줄이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대중수와 상관없이 노동자의 과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마 경영계에서는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자, 두 번째로 법정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논의가 이제 4.5일제냐 4일제 등에 맞물려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개별적으로 자율에 맡기면 오히려 경영계가 얘기하듯이 더 양극화됩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더 대기업 공공부문에 있기 때문에 더 줄어들 거고. 예,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의 법정 노동시간, 그러니까 즉 노동시간 단축을 하면서 여력이 없거나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5일제 당시에도 세제액과 고용보험료이나 1인당 60만 원의 6개월의 인건비 지원, 교육훈련비 250만 원 지원했거든요. 예. 우리가 그걸 이제 7년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면 이 과정을 좀 좁히면서 그렇게 하는 방향이 일과 삶의 균형,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현재 보면 저희 김포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김포는 제조업 사업장이 한 16,000여 개 되는데 그 중에 70%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게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죠. 사실 주 4일제, 주 5일제 논의하고는 전혀 딴판의 얘기고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70%라는 거 제조업 사업장이. 그리고 현재 수준에서 주 4일제를 끌고 가는 것도 사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일부, 경기도 같은 데는 추진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거기에서 수단되는 비용들이 있어요. 실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추진하는 과정에 1인당 인건비 지원을 26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이면 310만 원인데 얼마나 보편적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선별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 그런 비용들을 차라리 지금 노동시간이나 근로일수를 현재 구조 하에서 1, 2차 노동시간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차라리 이 현행 구조 하에서 왜 어려운 주 4일제, 4.5일제를 끌고 가면서까지 일부 중소기업만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를 억지로 그렇게 해가면서 국가가 불필요한 돈을 써가면 차라리 제2, 3차 노동시장이 현재 구조하에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 요건을 개선하든 이런 쪽으로 비용을 쓸 수 있게 가야지. 오히려 주 5일을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에 5일제 동참할 수 있도록 거기다 지원하는 게 낫다? 주 5일제를 동참하게 하거나 현재 1차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이쪽의 근로 여건의 수준에 맞게끔 어느 정도 보완적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게 더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아직 사실 주 4일제 가는 것도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이 다 100%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준에서 노동시장에서 주 4일제, 4.5일제는 너무 성급한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하나만 덧붙여서 예, 말씀드린다면요. 사실 주 4일제, 4.5일제, 주 5일제 할 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어요. 2003년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5일제도 정착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저는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업이 4일제를 하든 3일제를 하든 저는 3일제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건 기업의 여건이라든지 업종별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지 법적으로 주 5일제를 한다, 4.5일제를 한다, 4일제를 한다 이런 것들을 제재하기 시작하면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에서의 어려움이 당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반대하시는 두 분의 주장을 제가 생각해서 요약하자면 아직 중소기업이나 이 이하의 수준에서는 우리나라는 주 5일제도 정착이 안 됐다라고 진단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동의합니다. 네. 주 5일제도 정착이 안 됐고 왜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 프리랜서나 아니면 플랫폼 노동자나 다 노동시간의 규제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까지 제가 이 논의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럼 거기가 다 주 5일제가 정착한 다음에 하자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장이나 노동자성의 확대 해석 같은 건 또 되게 반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저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그리고 노동자성 인정 이런 일도 먼저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4일제 전에. 그런데 이제 주 4일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해외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주 4일제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 퍼진 건 아니지만 이게 미주리주 글래스턴 시의 이 수도 하수관리 부서에서 실시된 일인데요.
그러니까 주 5일, 주 8시간 5일을 일하다가 주 10시간 4일을 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서가 항상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서 이제 요청도 야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10시간씩 4일을 하면서 월화수목금 토까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지고 야근도 안 하게 되고 결근율도 줄어들고 장비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저희는 이런 모든 옵션을 놓고 소수자성이 강한 노동자도 보호하면서 주 4일제 그 생산성 효과 같은 것도 함께 도모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뭐 그들이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들부터 하자라고 하면서 그들한테 실제적으로 혜택을 주는 법안 제안 같은 거는 하나도 하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행위는 저는 저는 찬성하기 이주희 굉장히 교수님 힘듭니다. 의견에 이번에 또 동의를 해요. 예. 사실은 제일 중요한 요소가 그 정규직 근로자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이 논의가 좀 전 급진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고용 환경도 안 좋지만 낮은 임금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논의보다 지금 4.5일제, 4일제가 더 부각되고 있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픈 상황이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하나를 얘기하면은 대기업 근로자가 임금 혜택을 얻는 것은 직접 보상도 있지만 간접 보상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합치게 되면요, 실제 임금을 받는 것의 40% 이상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중소기업 근로자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열악한 부분을 봤을 때요. 그럼 열악한 근무 환경은 물론이고 임금도 적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었던 게 플랫폼 노동자라는 프리랜서에 대한 부분. 예. 이것도 지금 유연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도 않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논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지. 그럼 플랫폼 노동자의 그렇죠. 노동자성 인정에도 동의할 수 있나요? 저는 동의해요. 전 그것도 다시. 호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저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예. 다 플랫폼 동의하신다. 이게 아니, 동의하지 않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않아요. 게 동의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돼요. 왜냐하면 예. 노동자성을 인정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거고, 그렇죠. 아니 잠시만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거고, 근로기준법을 받으면 현행지가 저희가 논의하는 주 4일제든 5일제든 그 트랙에서 노는 거여서 동의하신다니까 그건 이제 더 이상 예. 논의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성 문제는 중요하죠.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생산성이 어떻게 됐는지. 2004년 주 5일제가 당시 시행할 때 KDI에서 주 5일제가 10인 이상 제조업 종사자의 실부가가치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1.5% 향상한 거로 나오죠. 자, 첫 번째, 한국 사회에서 전 사회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의 경험은 2004년 그때 처음이었고 실증적 결과로 생산성이 줄어들지 않았다. 자, 두 번째, 주 4일제, 4.5일제를 논의하는 해외나 국내에서 생산성을 저하하면서 노동시간 단축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 슬로건이 100대 80, 100의 슬로건이죠. 그래서 생산성은 100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은 20% 감축된 80을. 그러니까 생산성을 맞췄기 때문에 임금 저하 없는 100. 그래서 100대 80, 100을 하자고 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휴넷, 중견기업이죠. 그리고 코아드 150명의 중소기업입니다. 이 두 곳은 2019년부터 점진적 주 4일제를 했는데 회사의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퇴사율이 줄고 예. 직원 채용률, 경쟁률이 두세 배 늘었거든요. 이곳은 다 기업 스스로 한 것입니다. 즉 기업이 생산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해보자라는 것이죠. 예, 제가 생산성 관련해서 조금만 예, 추가 예. 말씀드리면 이게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실제 노동 생산성의 대리지표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과 생산성이 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영국에서 군수공장에서 노동시간 규제가 해제됐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가 초장시간 노동을 했습니다. 이 시기 생산성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주 48시간 이하가 가장 생산성이 높은 구간이었다. 그래서 ILO가 이미 1919년에 주 48시간을 초과하지 말 것을 명시했거든요. 이 시기 생산성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연속 7일 근무 혹은 이전 주에 53시간 이상 초과한 근무는 그 다음 주의 생산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2주 전의 장시간 노동이 현재 주의 생산성에도 누적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어허. 제가 반박 예.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 4일제도 가고 그다음에
이 노동시간 격차도 완화하고 이렇게는 어렵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뭐냐? 후자에 있다는 거죠. 격차 완화하는데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근로조건 완화에 지자체나 정부가 더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효율적으로 가야 되고 사실 한계 기업들 지원해달라는 건 아니고 좀 경쟁력 있는 기업 중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서 어쨌든 노동시장 일자리를 좀 질을 좀 높이는 최근에 조소기업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좋지 않은 편이지만 그런 걸 개선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이슬란드 사례인데 주 4일제 시범 도입했는데 공공기관 중심으로는 생산성이 높아진 거는 나왔어요. 근데 단순 반복 업무나 교대 근무 이런 생산직 계열이나 이쪽 업무에 대해서는 오히려 생산성 유지가 어렵거나 떨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업종별로 직종별로 보면은 생산성 높아지는 것도 있겠죠. 그런 데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근로시간 단축해서 가면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나 전 사업장에 근로시를 단축해가면서 전 사업장 다 생산성 높아진다?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라는 거죠. 자, 이제 논의의 주제를 그쪽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일단 근로시간 단축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는 플랫폼 노동자 등등의 노동자성 인정,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동시에 주 4 내지 4.5일제 함께 추진해야 한다,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시고, 이 두 분께서는 아직 4.1제, 4일제는 이르고 노동자성 인정 등등부터 먼저 더 논의해서 그걸 좀 정착시켜 놓고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방금 얘기하신 게 이렇게 뭐 획일적으로 법정 근로 시간을 조정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거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일부 업종은 오히려 뭐 주 52시간을 넘겨서라도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미국과 같은 사례를 보면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경우는 근로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든지, 이런 자율화 내지는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또 누가 반론을 해주시겠어요? 예, 지난 정부에도 그렇고 경영계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게 최근에 특정 업종 연구개발 R&D 고연봉 종사자들에게 좀 예외를 해주고 특정 업종에서는 52시간 규제를 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때 뭐 68시간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ABC 반도체라든가 혹은 연구개발직들이 지금 현재도 일주일 근로시간이 48에서 50시간 정도 나옵니다. 거의 간간히 지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규제를 완화해주면 그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렇고요. 그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고액 연봉자들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해주는 정책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 한두 곳밖에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서 임금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그 상한선 규제를 하는 것은 좀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도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19년까지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상감 없이 주당 35에서 39시간,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같은 다양한 지표에서 노동자 복리가 크게 향상이 됐고, 그리고 2023년에 아이슬란드 경제가 5% 성장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 2% 남짓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2022년에 노동인구의 86%가 주 4일제로 전환했고, 또 노동시간 단축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사례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도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가 극히 드뭅니다. 아마 미국하고 일본 정도일 것이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모든 화이트 칼라 노동자한테 적용되는 게 전혀 아니고, 그 급여 방식, 수준, 직무 내용의 자율성이 핵심입니다. 이걸 모두 충족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충족이 안 된 노동자한테 이런 이그젬션을 적용했다면 그 사용자는 공정노동기준법 위반으로 배상금을 엄청나게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는 포괄임금제나 이런 거는 그냥 거의 마구잡이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같은 유연한 노동을 중시하는 나라라 하더라도 이렇게 엄격하게 법 규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네, 뭐 한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특성, 해외 경쟁 업체들과의 경쟁 때문에 사실상 이와 같은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논의가 있었어요. 저도 국회 논의에서 같이 얘기했었는데요. 사실 획일적인 이 규제 때문에
벤처기업이라는 신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좀 우려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화시켜달라는 그런 요구였고 그렇죠. 단기적으로 이런 요구가 해결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는 저도 반대하는 게 있어요. 52시간 규제를 폐지하면 안 돼요. 다시 그게 만약에 회귀된다면요, 이건 문제가 커질 거예요. 그렇지만 두 가지 측면이에요. 아까 우리 김종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뭐 52시간도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지금 우리가 4일제, 4.5일제를 논의하고 있을 때 대기업이 과연 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로라든지 52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있는 사람, 52시간에 가깝게 근로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든지 5인 미만 사업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논의보다는 일단 왜 큰 기업, 대기업들 공공기관부터 주 4일제, 4.5일제를 시작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얘기해요. 그건 아까 얘기했고요.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실제 저는 이렇습니다. 실제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랑 기업의 생산성 향상 두 개를 얘기하지만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R&D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만 제한될 수 있겠지만 실제 그 부분이 아니라 기획력을 필요로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뭐 매니지먼트 쪽에서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단위 자체를 너무 짧게 보지 않고 뭐 주 단위였던 거를 월 단위로 보거나 월 단위 거를 총량제로 본다는 의견들도 좀 풀어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3개월은 좀 장시간 노동하고 예. 나머지 3개월은 조금 적게 일하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저는 하자. 예외 지원도 좀 폭넓게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건강권에 대한 거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제재를 가해야 되겠죠.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다 예외 조건으로 풀어줄 수는 없죠. 예. 예. 네, 말씀하세요. 예. 그 내셔널 미니멈, 그러니까 국가가 최저한의 수준을 정해주고 또 건강권 문제 때문에 사실 총 시간의 규제는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자유기업원 입장은 노동 시간에 의해서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게 저희 쪽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사람이 죽어서까지 노동자가 일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까지 기업들이 또 시키겠습니까?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도 지속 가능하게 근로자들하고 일하면서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그 기업의 매출액을 확보하고 혁신을 해나가는 게 원래 목표일 거고요. 사실 그런 사업장들은 사실 많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탄력 근로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 지금 이미 하는 데도 있긴 한데 저희 아내 예를 들어보면 저희 아내가 이제 세무 기장 업무를 하는데 부가세 하는 시즌이 있고 또 보면 그 종합소득세 5월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근무 시간이 어느 특정 개월이나 계절별로 좀 집중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업종별로 직종별로 근무 시간에 이렇게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바쁘고 하반기에는 한가한 편이에요. 그래서 예. 업무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현재는 주 단위로 시간 규제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미 하고 하고 이미 있으니까 선택적 근로 굳이 시간제도 더 있고 줄여가면서 탄력 근로제도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계속 끌고 갈 필요는 탄력 없다라는 근로제가 얘기죠. 전번 이미 정부 시도를 때, 했죠. 예, 예, 하고 6개월로 있고.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행 근로기준법 51조에 탄력적 근로는 계절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52조에 선택적 근로는 일 단위나 업무 단위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개별 기업이 특정 시즌에 우리가 좀 연장 근로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특례 인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행 유연근로 방식을 통해서 기업의 수요나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도 충족한다. 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반도체 전문 연구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그 이슈가 있었죠. 네.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고용노동부 인가를 통해서 이 특별 연장 근로 제공을 허용 기간 3개월에서 특별히 6개월로 연장을 해줬습니다. 네. 이 특별 연장 근로 시행 부서가 삼성 반도체에서요. 만족할 만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연말 평가에서도 등급도 낮아서 아무런 추가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의 그 실적 차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특별 연장 근로 39건을 사용했고요. SK 하이닉스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영업이익 2조가 더 넘습니다. 이거는 뭐 수직적 강압적 분위기, 소수 의견이 묵살되는 조직 문화, 다른 요인이 있지 주 52시간제가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탄력 이미 하고 있고 또 정작 그걸 했더니 성과는 별로 좋아지지 않더라라는 반론인데요. 이것도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SK하고 삼성전자의 문화를 갖고 이제 비교를 한 거잖아요. 하이닉스 비교를.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까 저희 김종인 소장이 말씀하셨을 때도 이제 휴넷 예를 들었었는데요. 다른 기업 같은 경우도 주 4일제 관련돼서 뭐 에듀윌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있었죠. 주 4일제를 했고 뭐 정부 표창도 받았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우수 기업으로 인정이 되는데 실제 자격증 시험이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악화되면서 주 4일제에서 주 5일제로 다시 변모가 됐거든요. 그런 근데 경우도 이런 상황도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동의를 해요. 조직 문화라든지 그때 거기서 갖춰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똑같은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고 조선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 회사의 특성이라든지 조직 문화에서 영향을 받는 건 맞지만 또 그 반대로 다른 것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다는 걸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기업에게 선택권을 줄 수도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노사 간의 그런 시범 도입도 해보고 또 생산성이 좀 떨어진 것 같다면 다른 방식의 합의를 해서 근로시간을 선택을 자유롭게 해나가서 민간한테 그러한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과 계약과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맡겨야지 굳이 국가가 나서서 몇 시간 안에 하고 언제까지 하고 또 어느 업종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디테일하게 다 규정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거죠. 예, 저희 제가 입장은 조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하고 탄력근무제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특별 연장 근로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한시적으로 일주 최대 64시간까지 고용노동부가 이제 허가를 해주는 거죠. 예.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이후에 이걸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특별 연장 근로가 크게 확대가 됐고 윤석열 정부 때는 거의 다 승인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유럽연합에서도 물론 유연성에 대한 요구가 1990년대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연간화라고 한 애뉴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니까 1년에 걸쳐서 주어진 노동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이제 특정 주에 초과 근로를 허용하는 건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주 단위로 관리되는 이 12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하려다가 이제 못한 것이 있죠. 문제는 뭐냐면 그 국가들은 유럽연합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노동시간이 현저히 적고요. 이미 적은 상태에서. 이미 훨씬 적은 상태에서 단체 교섭으로 보호를 받는 상태에서 그걸 도입한 겁니다. 그건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정말 좌절감을 느끼는 거는 아니 원래 40시간 일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12시간 더 일하게 해서 52시간.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초장시간 기준이 48시간입니다. 52시간이 아니라고. 예. 그런데 그 52시간도 모자란다고 그러면서 64시간, 69시간 이런 걸 하자고 하는 나라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다른 얘기 해드리면 저희 처남들은 다 생산직 근로자인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소득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면 추가 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소득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남의 처남댁들이 다 일자리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알바로. 그러니까 소득을 더 벌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투잡을 뛰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다른 구성원이 더 일을 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업종별, 기업별 자율성을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해야 한다. 네. 지금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이미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제 요 주장이 맞서다가 자연스럽게 우리 고 실장님의 발언을 통해서 임금 문제가 이제 화두로 떠올랐어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임금입니다. 근로시간 개편과 임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건데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드니까 임금이 줄더라. 그렇죠. 과거에는 그보다 더 연장 근로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하니까 줄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유럽 국가들에는 이제 사회적 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낮다 하더라도 국가가 복지 제공이나 보편적 복지 제공을 통해서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 임금의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사회적 임금을 높여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 대신 일을 더하는 것으로 이제 자구책을 마련하신 거잖아요. 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한다 하더라도 굳이 그러면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으로 가는 거는 별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워낙 심하고
또 그 중소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당위적인 그렇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나 아니면 단체 교섭을 통해서 산업마다 업종마다 필요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개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측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직무급제를 해라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직무급제에 노동조합이나 뭐 어떤 객관적인 인풋이 없다면 직무평가의 기본이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인데 이것의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가치도 인사 담당자나 관리자의 편견에 의해서 잘못 책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무급이라 하더라도 연공급 포션을 다 없애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직무급이 있으면 연공이 들어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의 호봉제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노동시간 단축을 하니까 뭐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겠다. 이거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임금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과급하고 여러 수당으로 나뉘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통상임금의 정의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문제를 놓고 노사가 합의하고 논의해서 조금 더 노동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답을 산업마다 업종마다 찾아가는 걸 제안드립니다. 저는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전 노사만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가 논의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하. 노동시간 이주규 때문에 이게 오는 문제거든요. 저는 아까 동의했던 게 뭐냐면 동의하면서도 이주 교수님 말씀에 반대하는 게 뭐냐면요. 가능할까에 대한 이슈예요. 산업별 임금 체계, 산별 임금 체계라면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각각 달라요. 기업의 규모라든지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 실제 2, 3차 벤더의 임금 차이가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노노 간에서 양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면 사실상 임금 체계가 개편될 수 없고요. 제가 계속 10년 이상을 주장한 게 하나 있었어요. 임금 공개하자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임금 공개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산업별 임금 체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느 기업에서 일어나냐에 따라서 임금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 4일제권, 4.5일제권 간에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 임금이 줄어들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께서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상은요.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다를 건데 사실상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여력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을 줄이지 않고 추진하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노조가 굉장히 강한 교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사업장들은 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당연히 도리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가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부분 같은 경우는 고용지원금이라든지 정부 정책으로 분명히 메꿔달라는 얘기를 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하죠? 그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프랑스가 전 세계 최초로 일주일 35시간제를 할 때 5년 동안 저임금 사업장 지원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주 5일제를 시행할 때도 정부가 영세 사업장하고 아까 만든 세액공제, 보험료를 했고요. 우리가 7년 전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일자리 안정 지원금이라고 해서 연간 3조 5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에 하나 노동시간 단축이 진행됐을 때 영세사업장, 저임금 사업장에는 과도기를 단계적으로 임금을 지원하는 문제라고 보고요.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할 때 임금 체계를 변경하면서 간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 수준이 저임금 사업장의 지원을 노사정이 어떻게 풀 것이냐, 요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이주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이제 개인적 근로자들이 지출 규조가 많고 저임금 체제에서 장시간을 일해야만 초과 근무 수당으로 유지해야 되는 체제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이제 당사자의 이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최저임금이 저희가 이제 1만 원이 넘고 점진적으로 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이제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합리적인 임금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논의할 필요는 분명히 그건 사회적 화두인 건 맞습니다. 네. 임금 체계 개편이 아니라 저임금 사업장에 대한 지원 정도면 되는 거다. 우리 자유기업원에서는 임금 체계에 어떤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임금 체계 개편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논의는 의미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어떤 있고요. 식으로 개편이 네. 현재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 사업장이나 공공 부분도 그렇고 대부분 사실은 호봉급이나 이 연공 서열식으로 해서 누적적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숙련성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시간이 갈수록 높은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단순하게 연공급으로 계속 가는 호봉제의 유지로는 이 근로시간 단축이나 혹은 근로일수 단축하고 연계됐을 때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나
이렇게 경직성만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직무급제, 더 나아가서는 사실 포괄임금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무급제나 특히 이제 성과, 이제 생산성과 연동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와 연계된 보상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직무급 플러스 성과급제, 특히 이제 성과급 방식의 그 임금체계 개편이 담보되어야 네. 될 것 같다. 특히 공공 부분부터 지금 이미 윤석열 정부에 조금 했었거든요. 하다가 좀 중단된 상황인데 이제 다음 정부가 어떻게 들어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작업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공공 부분에서 성과급제나 직무급으로 전환됐을 때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는 연공 서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숙련성을 담보됐을 때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하는 바는 한 50대까지는 어느 정도 생산성도 올라가고 숙련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급여가 오르는 구조로 해서 그 직무 등급을 나눌 때도 난이도가 더 높은 것을 하기 때문에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로 가되 50대나 이런 일정 수준 연령 이후에는 사실 생산성 담보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임금 피크제 이런 논의도 있었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급여가 어느 정도 조금 조정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 성과급이 기본이 되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예. 윤 교수님도 동의하세요? 저는 100%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 사실은 왜냐하면 직무 성과급을 줄 수 있는 업종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업종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주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그 사람들의 경력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동 생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 있죠. 그럼 직능급이 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 사람들의 연차라든지 경험을 또 축적된 경험을 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희는 지금 직무급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직무급이 될 수도 있고 직능급이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저는 연공급이 필요한 회사도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것들은요, 그 기업의 특성에 맞게.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법적 제재를 기업에다 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업에 맞는 임금 체계를 갖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율성을 주자. 그렇죠. 예.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동의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저의 그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법이 거의 전 국가를 지배하다 보니까 노사관계도 사법부가 거의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사업장마다 업종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거는 그 사업장 내 노사가 가장 잘 압니다. 예. 그러므로 그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준 다음에는 노사가 합의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에서 국가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무 성과급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매우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해보세요. 예. 아니 제가 예전에 아오키라고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그 경제학과 교수님하고 제가 박사 받았을 때 이제 얘기한 그때 미국에서 성과급이 큰 이슈가 되셨어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그 연공 서열 연공급이었고 그분하고 그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너무 놀라면서 그렇게 성과급을 주게 되면 그 기술을 가진 노동자가 동료 노동자한테 자기가 가진 노하우를 알려주려고 할까? 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엄청나게 성과급을 주던 금융계에서 부서별로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부서 내 거기서 1등을 하려고 다른 은행하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직무 성과급이 무슨 뭐 유일한 신인 양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여러 차원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김 못하다고 소장님 생각합니다. 경영계는 기승전 임금체계 개편인 것 같아요. 정년 연장, 뭐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다 이제 꼬리표 붙는 게 임금체계고 그렇죠. 거기 핵심이 또 직무성과급제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과급제라고 표현을 하면 사실은 노동시간 단축과 상관없습니다. 퍼포먼스 내는 만큼 주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고요. 다만 한국 사회가 임금체계가 산업별로 표준화되게 변해야 된다라는 건 이제 연구 학계에서도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랙은 앞으로 산업별로 우리가 합리적 임금 체계를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노동 시간하고 연결됐을 때 임금 체계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저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국도 마찬가지고 아이슬란드도 마찬가지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노동 시간 단축, 주 4일제 이를 실험하는 나라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간다고 한 나라는 없거든요. 다만 유연근무 형태로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주 4일제를 하느냐 아니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가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지 임금체계 개편은 지금 현실 적합하지 않은 주제인 것 같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의 그러니까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성과의 측정은요. 저도 90년대부터 직장 생활을 했지만 토요일 날 나가서 저 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오전에 그냥 앉아 있다가 오후에 등산 가거나 이런 것들 하다가 당연히 그랬을 때 이제 주 52시간으로 바뀌고 40시간으로 바뀌었을 때 성과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은 20시간 일주일에 20시간 해도 40시간 이상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조직 자체라는 기업 자체가 업종별로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업종에 맞게 이 사람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업종은 그렇게 측정을 할 것이고, 아까 플랫폼 비즈니스 노동자들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뉴욕이라든지 이런 맨하튼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화이트 칼라의 플랫폼 비즈니스 노동자 비율이 50%가 넘었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시간으로 측정하나요? 시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성과를 갖고 측정하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 자체가 처음에 김종진 소장이 말씀하셨던 거하고 맥을 같이 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의 성과를 갖고 어떻게 이 관련된 것들을 측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게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계속 반복을 하지만 주 4일제나 3.5일제나 이거를 국가에서 제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예. 이 일수 갖고 제재를 한다는 건 아직까지도 우리가 노동 관행을 일자로서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를 다시 한번 끌어들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 저도 성과에 대해서 공공부문은 성과평가제가 거의 강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면평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굉장히 괴상한 사내 정치 같은 것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성과평가는 엄격하게 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저는 어떤 기업 조직이든 일종의 버퍼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좀 나쁜 사람들도 같이 데리고 가야 그 사람에 딸린 가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능력주의가 너무 만연한 사회다 보니까 이런 게 지금 특히 젊은 세대는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결국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저는 이게 생산성이나 뭐 조직 문화의 개선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아까 직무급제 관련해서 산별 간의 어느 정도 급여 수준이 좀 비슷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고, 제1차 노동시장 협력업체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의 본사업체 있잖아요. 이 격차가 있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사실 직무급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요. 직무가치에 대한 평가. 그래서 어느 정도 동일가치 노동이나 동일한 비슷한 직무에 대해서는 급여 수준이 비슷해야 되는데 1, 2차 노동시장 간에 보면은 같은 직무에 있어서 급여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무급제가 이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있는 맥락이 시작됐고 그 직무 가치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고 어느 정도 급여가 책정이 되면 1, 2차 노동시장 합리적 구조가 생기고 거기서 이제 상생하는 맥락이 생겨. 저는 이제 상승형 일자리 모델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고요. 그래서 직무급제에 대해서 논의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일견 저도 동의를 합니다. 성과를 평가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업종별로 직종별로 그리고 공공 부분의 성과 평가는 더 어렵고요. 제일 어렵죠. 오히려 민간 부분이 더 쉬울 수는 있어요. 저는 이제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행정학을 전공하면서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의 성과 평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게 사실 답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고 최소한 어떤 일정한 기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에 대해서 보상체계를 가져야 노력을 하자. 그리고 일을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가야 된다. 그거는 정부 예산으로, 국가 예산으로 공무원이든 공공기관에 정말 일 안 하는 사람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 맞지 않는 얘기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을 정말 데리고 있어야 되냐. 저는 그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까 정년 부분 얘기를 했는데 60세 정년이 도래하더라도 일을 잘하고 생산성이 높으신 걸고 아직까지는 하신다면 계속 근로하게 하셔서. 자, 오늘 정년 얘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성과 연동된 알겠습니다. 급여 체계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아까 조금 아까 지적하신 직무급제를 기본으로 두면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좀 더 나가면은 선별 임금 교섭 선별 같은 간에, 것도 예. 가능해지지 않느냐. 그거를 위한 체계를 한다는 거는 저는 고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말씀드린 게 임금을 공시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이 주장은 한번 노동계에서 어떻게 보세요? 경영계가 모순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직무급이 가장 활발하고 보편화되는 유럽이죠. 뭐 독일이 됐든 스웨덴이 됐든
그 산별 직무급 임금 체계도 노사가 합의의 그렇죠. 산물로 있는 거고 정부는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 임금 하향식 직무급이 아니라는 건 다 이제 아실 겁니다. 레벨 1부터 예를 들어서 14까지. 예를 들어서 베를린에서 청소를 하든 뮌헨에서 청소를 하든 같은 직무이기 때문에 같은 임금을 받는 거고 고용때 상관없이 학계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노동계도 돌같이 노동 동일임금에 하죠. 근데 다만 한국의 경영계에서 얘기하는 직무급은 A 기업에서 임금이 니네 너무 많이 받으니까 직무급을 해서 비용 절감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임금 공시제는 지난 정부에서도 정책 국정 과제였는데 제대로 실행을 안 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거는 성별 임금 공시제든 기업별 임금 공시제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임금 공시제 할 필요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어떤 공시제를 해서 미달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 같은 거는 또 안 할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반사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알아서 니네들이 한번 해고 니네들이 스스로 이제 리뷰를 해서 뭐 고쳐봐라. 이거는 기존에 존재하는 권력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항상 거기서 조금 더 권력을 많이 가진 집단이 이제 본인의 편의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저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다 끌고 가라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한국의 현대 조직에서 지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요. 단 이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스웨덴에서 지금은 좀 뭐 신자유주의 때문에 완화됐겠지만 한 7일 정도를 특별하게 아프다, 뭐 징빙 없이 안 나와 결근할 수 있습니다. 내버려 놔둬요. 국가가 심지어 그런 비용을 지원을 해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스웨덴 정부가 보기에는 그래 7일 동안이나 얘기도 안 하고 안 나올 정도의 노동자라면 실업이 되기 굉장히 쉽다. 장기 실업이 돼서 빈곤인이 돼가지고 또 정부 비용을 쓸 것이다. 그래서 그 비용을 일부 감수하면서 더 큰 비용 낭비를 막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영미권이나 아니면 그 효율에 알겠습니다. 네. 이게 근로시간 문제도 그렇고 임금체계 문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참 복잡해요. 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 업종별, 기업별 자율권은 어느 정도 줄 것이냐, 노사 간 합의해서 시행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둘 것이냐, 여기까지 세세하게 논의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시간 별로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대선 임박해서 양당이 공약으로 낸 것들 짤막하게 좀 평가해보고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두 분, 뭐 네 분 다 지금 민주당이 내고 있는 안, 또 국민의힘이 내고 있는 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누가 먼저 말씀해 보실래요? 김 소장님? 예, 일단 국민의힘이 발표한 안은 현행대도 할 수 있는 거고 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결국 월화수목 1시간 더 일하고 금요일 날 오전만 일한다. 그렇죠. 금요일 날 오후에 4시간 줄이는 걸 밑에 월화수목 1시간 이제 붙인 거거든요. 그건 지금 제도로도 되는 거죠? 예, 현행 제도로 가능한 거고 결국은 지속 가능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형으로 우리가 이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쪽 안은 어떻게 보세요? 현재 이제 민주당 안은 4.5일제를 하는 기업에게 지원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아예 근로시간을 법으로 낮추겠다는 말은 아직은 안 했죠? 현재 후보가 법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하겠다고 해서 4.5일제 하는 기업에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임금 상관없는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잘못하다가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만 이익이 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분명히 갈 수 있을 것이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연장 근로수당에 대한 부담을 안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국민 여론이라는 여러 가지들이 쌓이고 선도 사례들이 좀 쌓인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그림의 떡으로만 존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종별 편차도 좀 보고 탄력적으로 하는 적용하는 지원책들 좀 동반을 해서 같이 일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법제화는 어렵다. 저는 법제화는 조금 두 쪽 다 이게 실효성이 있기에는 현장을 좀 국민의힘이 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 저는 그것도 똑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요, 이 국민의힘 안 같은 경우는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걸 수도 있다고 봐요. 민주당 안은 일단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구체적으로 냈다는 걸 높이 평가하고요. 왜냐하면 2030년까지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떨어뜨리겠다고 했고 포괄임금제 개선하고 휴가제도 개선 같은 안이 있어서 저는 좋게 평가를 합니다. 국민의힘 안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이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시간을 근무한다면 금요일 날 4시간을 일하는 게 예전에 주 44시간을 40시간 줄일 때도
토요일 날 4시간 일하는 게 너무나 비효율적이어서 막았는데 일단 이런 안을 낸 게 좀 굉장히 이상했고요. 그리고 그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주 52시간제 폐지 일부 업종에 네. 대한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근데 이럴 수도 있죠. 벨기에 같은 경우는요, 9.5시간씩 해서 4일을 일할 수 있는 그런 뭐 관련된 것들을 청구권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9.5시간씩 해서 4일 일하는 근로자들은 1% 미만이거든요. 또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는 아니 거죠. 저는 그러려면 뭐 10시간을 10시간을 주 4일 일하는 걸로 하지 왜 이렇게 주 5일 근무인데 하루는 막 그러니까 4일은 저도 9시간을 근데 일해야 그걸 돼. 뭐라고 반박 못하는 게 저도 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벨기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38 38시간입니다. 38 시간이요. 우리보다 2시간이 적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 4일제 청구권이라는 게 가능한 맥락이 있는 그렇죠. 거죠. 다들 모르시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4일, 4.5일 거론하니까 국민의힘도 4.5일을 제한은 해야 되겠고 단축은 어렵고 하니까 나오나 안 할까요? 그건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그게 이제 국민들의 입장이라든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고 실장님은 어떻게 평가해요? 예, 저는 일단 국민의힘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현행 법령 하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사업장별로 하게 하면 될 것 같고 주 52시간제 폐지 관련해서는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사 간의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계약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선적으로는 그 AI나 첨단 반도체 산업이나 이쪽 부분에 있어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거를 시작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 4일제 논의를 단계적으로 가자고 하는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아직 너무 이르다? 네, 아직 이르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위 20%의 대기업 공공근로에 있는 특히 이제 조직 노조 쪽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과대 대표된 측면이 있다. 하위 80% 그리고 전체 사업장의 중소기업이 99%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절대적인 사업장들은 주 5일제 이것만이라도 그리고 현재 1차 노동시간 간의 격차 예. 완화가 훨씬 더 정책적으로 알겠습니다. 우선순위에 있다. 그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근로이슈 단축 논의는 시기상조다. 다음에 얘기하자. 그거 이제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얘기 다시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네. 뭐 노사정이 충분히 논의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잘 절충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오늘 좀 해석하는 바로는 주 45시간 아니죠, 4.5일제 이런 식으로 법정 근로 시간을 줄이는 합의와 동시에 특정 업종이나 기업에서는 유연 근로와 탄력 근로의 폭을 더 좀 확대하는 합의와 이런 합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어찌 보면 가능은 하죠, 논리적으로는. 예,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 48시간을 넘는 현재로서는 넘는 노동은 가능하면 지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동시간 이군조가 더 확대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예. 바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이주희 교수님하고 또 일치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주 1일, 주 2일, 주 3일 다 가능한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회적 기준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 5일제 지금 현재 수준을 그 정도면 된다?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 2일, 3일도 가능한 거 어떻게 보세요? 국제노동계 ILO가 사회적으로 달성할 기준을 주 40시간으로 정한 게 1935년입니다. 85년 가까이 됐고요. 표준적인 노동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찰할 시기는 지금 AI 시대에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여기서 토론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마무리 발언 우리 고강경 실장님부터 예. 1분 이내로 짧게 한 짧게. 30초 정도 마지막 발언 한마디씩 하시죠. 네. 주 4일제, 주 4.5일제 논의 관련해서 제가 유튜브나 여러 가지 댓글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노동자별로 근로자별로 상당히 선호가 자유롭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실제는 대부분 보면 민주당이나 국힘안이 다 하루에 1시간씩 더 일해서 하루를 줄이자는 입장인데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오히려 1시간을 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예. 싶어하고 근로시간 자체, 하루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꽤 많아서 이런 자유로운 수요와 노동자들의 수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다양하게 노동자들이 원하는 그 업무에 대한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민간에 좀 맡겨서 알겠습니다. 자유롭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진 소장 마지막 발언.
최근에 영국, 호주 같은 곳에서 이제 근로시간위원회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금의 재분배에 관심이 많았다면 일과 삶의 질, 국민의 삶의 질의 방향을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윤 교수님. 한국은 전통적으로 긴 노동 시간을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저는 선진 경제에 맞게 좀 삶의 질을 중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유럽에서 해결됐던 저출산 문제라든지 노동 환경 개선과 연계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교수. 케인즈가 이제 자기 손자 시대에는 주 이틀만 일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실패한 거는 일종의 정치의 실패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유럽의 한 노동법학자가 노동 시간에서 노동자의 시간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라라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노동 시간은 노동자와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노동 시간이 줄어든다 해도 초장시간 노동자하고 초단시간 노동자가 공존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노동자의 충만한 생애를 어떻게 시간을 줄여서 구성하고 또 보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육아나 양육, 재교육 훈련, 자원봉사나 시민자치 활동 같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을 일과 조화시키면서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방송 지켜보시는 모든 국민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달려있는 문제가 바로 이 노동시간 개편 문제입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임금체계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사회적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복잡하지만 풀지 않을 수 없는 숙제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해법을 찾을 때가 아닐까 싶네요.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